부 첫 번째 순서 일단 야당의 개헌 의견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여당 입장은 들어봤고요. 더불어민주당은 불순하다는 반응이 좀 지배적인 것 같은데 박범계 의원이 지금 연결돼 있습니다. 박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예. 안녕하세요. 대통령의 개헌 제안 순수하지 않다라고 보십니까? 나름 순수하다고 보십니까? 지금 이 국면에서 어제 JTBC 보도가 오늘 아침 조간에 보수지 진보지를 망라해서 전부 다 톱 기사 1, 2면에 다 받아서 썼습니다. 최순실 씨가 대통령 연설문을 무려 44개나 사전에 열람하고 어떤 경우는 수정한 정황도 지금 그런 물증이 나와 있습니다. 예.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의 느닷없는 개헌 제의는 저희가 보기에는 최순실 게이트를 덮기 위한 국면 전환용 최순실표 개헌이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박 의원님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좀 상당히 좀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원종 비서실장이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믿을 수 있겠냐라고 했기 때문에 자칫하면 또 비정상적인 분이 되실 수 있는데. 글쎄요. 이원종 실장께서 봉건 시대에도 있을 수 없는 일이란 말씀하셨는데 마치 지금은 민주시대가 아니라 저는 봉건 시대에 살고 있지 않나. 우리 국민들은 민주주의를 정말 피땀 흘려서 이룩하고 완성했는데 오히려 봉건 시대로 회귀하지 않았나. 대통령과 최순실 씨의 특수관계에서 과연 드레스덴 연설문조차도 사전에 입수해서 열람하고 또 청와대 비서진 개편 문건도 입수하고 또 대통령 당선문도 사전에 입수해서 열람하는 이 정도면 최순실 씨는 그냥 최순실이 아니다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예, 봉건 시대 아니냐라는 말씀인데 결국 헌법을 바꾼다는 것은 대통령 직선제와 대통령 5년 단임제에 대한 손질인 것 같고 그렇다면 반기문 대통령 그다음에 친박 총리 카드로 내각 책임제를 가나? 이 복선도 깔려 있다고 보십니까? 기본적으로 최순실 게이트를 저는 덮기 위한 꼼수라고 보여지고요. 두 번째는 정계 개편까지를 노리는 또는 새로운 방식의 지금 국민들의 여론이 어떻든 이명박근혜 정권을 넘어서서 이제는 다시 정권 교체를 해야 된다는 그런 여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임기 후반으로 갈수록 경제와 여러 가지 특히 안보 분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정이 많고 민주주의 제도는 책임 정치가 기본인데 그 실정에 대한 책임을 저는 호도하기 위해서 결국은 어떤 정계 개편을 목적으로 하는 판가리용 그러한 목적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결국 국민용이 아니고 국면용인데 장기 집권의 의도도 있다고 봐야 될까요? 이렇게 되면 결국 그게 그거죠? 정권 연장용의 그런 의도도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개헌이 필요하다는 거는 사실 야당 쪽에서도 늘 이렇게 개헌합시다 저렇게 개헌합시다 얘기는 나왔던 거니까요. 그렇죠? 대통령이 발의하고 주도를 하라는 그런 의미는 아니었습니다. 또 야당에서 얘기하는 어떤 개헌의 방향과 시기, 내용은 다소간의 차이가 다 있는 것이고요. 어쩌면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께서 어제 시정연설에서 차라리 국회에서 개헌 문제를 차분히 논의를 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모아달라는 정도면 오히려 좋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러한 생각도 가져봅니다. 국회에서 개헌을 논의한다면 얘기 나온 대로 전문만 갖고도 국정교과서 논란만큼 길게 끌면서 갑론을박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결국 못하시면 제가 하죠 하고 대통령이 다시 나설 거 아니냐. 또 어떻게 보면 결국 대통령이 나서야 될 문제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헌법입니다. 우리나라의 국채의 기본을 담는 헌법의 개헌 문제입니다. 하나의 법률을 만드는데도 중요한 법률들은 몇 년을 거쳐서 심사숙고하고 각종 토론회와 공청회를 거쳐서 만들어지는데 일국의 헌법 30년간 1987년 체제의 그 헌법에 손을 댄다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1년 그냥 뚝딱 1년 만에 이렇게 해소될 문제가 아니고 국민적 공감대와 광범위한 어떤 논의, 공론 과정을 저는 거쳐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야말로 무슨 군사작전 하듯이 신속하게 그렇게 해치워될 그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여정부 때 청와대 법무비서관 맡으시면서 노무현 대통령을 보필하셨는데
2007년 초에 있었던 원포인트 개헌 노무현 대통령이 제안을 했었죠. 그때 뭐 나쁜 대통령이라는 얘기까지 들었습니다만은 그때도 대통령 4년 중임제나 대선 총선의 동시실시 등등등 해서 정략적이다라는 비난을 받았어요. 그때하고 지금하고는 정말 다릅니까? 그래서 결국은 노무현 대통령도 뭐 당사자인 지금 박근혜 대통령에 의해서 그 당시에 비판을 받았습니다. 참 나쁜 대통령이라고 했고 대통령 눈에는 선거밖에 안 보이느냐라는 직설적 비판을 했습니다. 그 결과로 노무현 대통령의 개헌 추진 되지도 않았습니다. 시작도 하지 못했죠. 예. 그런 측면에서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얘기하는 것은 불과 한 10년 만에 똑같은 도돌이표식으로 지금 돌아온 문제고 결론적으로는 박근혜 대통령의 실정에 대한 책임을 덮고 특히 최순실 게이트의 의혹, 국민적 의혹을 덮기 위한 꼼수로 보여지기 때문에 문제라는 것이죠. 국민의당 입장을 보면 우려되는 바는 많지만 개헌 논의는 뭐 어쩔 수 없이 참여하겠다는 듯한 뉘앙스를 보이는데 더불어민주당은 어떻습니까? 여러 논의가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식은 국회에서 논의를 차분히 이끌어가는 것이 좀 좋다고 생각하고요. 예. 지금 원튼 원치 않든 이제 대선이 눈앞에 다가와 있습니다. 내년 12월에 대선을 치르는데요. 여러 대선 주자들이 지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대선 주자들이 개헌에 관한 어떤 그 약속들을 공약으로 내걸고 차기 대통령이 임기 초에 이 개헌을 그 공약을 이행하는 방법으로 개헌을 하는 것이 저는 가장 바람직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직 시간이 1년 남짓 남아있으니까 충분하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오히려 지금부터 차분한 논의와 이것이 그냥 권력 구조의 그런 개헌으로 가서는 안 되고요. 예. 그것은 자칫하면 권력 노름으로 국민한테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려운 것이 민생이고 경제고 또 안보 문제고 그래서 통일조항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기본권 조항 그리고 지방분권, 지방자치제도 이런 등등을 총체적으로 검토하는 차분한 시간을 저는 가졌으면 좋겠다. 예.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개헌을 논의하면서 어떤 것들을 다뤄야 될지 지금 몇 가지 지적을 해 주셨는데 타이밍으로 봐서는 다다음 대선이 2022년 아니면 다음 그 총선과 대선이 만나는 2027년 이쯤까지는 충분히 논의하고 가야 그때가 적기 아니냐 이런 의견이 나옵니다. 어느 쪽이 더 적기겠습니까? 아마도 이것이 이제 정권 연장 음모의 일환이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권력 구조를 대통령 중임제로 가면 현직 대통령, 지금 박근혜 대통령은 그 중임제의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 중임제로 간다면은 별 의심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많이 거론되는 바와 같이 내각 책임제라든지 또는 이원 집정부제로 가게 되면 여러 가지 조합이 가능하고 현직 대통령도 지금 현행 헌법상의 적용을 지금 받지 않는 것도 피해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권 연장 음모라는 그런 의혹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개헌의 어떤 발효 시기를 먼 뒤로 하자는 그런 주장도 있습니다만은 저는 개헌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그 개헌은 단순한 권력 구조의 개헌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 우리 헌법상의 여러 가치적인 측면들, 여러 제도들을 손을 보는 그러한 개헌이기 때문에 그렇게 먼 뒤의 시점으로 그 개헌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그런 개헌은 또 맞지 않다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러시군요. 현재 대선에 나설 예비 후보라고 일컬어지는 몇 분들 중에서 1위를 달리고 있는 게 역시 문재인 전 대표입니다. 개헌에 대해서 그렇게 시급한 과제로는 보지 않는 듯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나때에 해당되는 문제는 아니니까라는 입장일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지 않을 겁니다. 분명히 이 며칠 전에 개헌은 필요하고 대통령 후보들이 이 개헌에 담을 내용들을 공약으로 제시를 하고 그걸 통해서 다음 대통령 선거를 치르고 차기 대통령이 임기 초에 개헌을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분명한 로드맵을 밝혔습니다. 이 개헌의 논의 자체가 자칫하면 모든 어떤 민생 이슈나 경제적인 이슈 그리고 현안으로
다가와 있는 최순실 게이트 이런 문제들을 모두 다 블랙홀처럼 빨아들여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민주주의의 기초인 책임 정치를 모호하게 하고 흐리게 할 수 있는 그런 주제이기 때문에 그런 우려도 담은 그런 로드맵의 제시가 저는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청와대에서 비서관을 하셨으니까 아마 청취자들이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 같습니다. 청와대 비서관이 내부가 아니라 외부에 있는 실세에게 연설문을 빼앗겼다는 게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갖느냐라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권력의 사유화죠. 권력의 국정의 농단이고 국가의 기본 시스템 그것을 국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국기 문란의 전형이라고 봅니다. 왜 공직제도를 만들어놨겠습니까? 헌법상에 직업공무원 제도를 왜 만들어놨겠습니까? 대통령 제도와 국회라는 제도, 우리 헌법의 여러 기본 제도를 완전히 무너뜨린 국기문란의 전형이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국회 법사위에 소속해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미르 K스포츠재단 의혹에 대해서 뭔가 검찰이 풀고 그 수사를 어떻게 보면 감독하셔야 되는데 특수부 검사들을 투입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만은 검찰이 과연 이 의혹들을 제대로 풀어낼 수 있을까? 또는 풀어내게 하는 방법은 뭘까? 이 점을 좀 고민해 보셨을 텐데 얘기를 해 주시죠. 저는 검찰 수사팀이 7명으로 늘리고 특수부 검사 3명을 투입한 것, 그래서 마치 특별수사팀처럼 운영하겠다라는 그러한 방향에 대해서 기본적으로는 큰 이의를 달지 않고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제 대통령께서 의혹만으로 우병우 수석을 자를 수 있겠느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병우 수석에게 검찰의 수사가 보고되는 정황, 그리고 사실상 수사를 지휘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에서 과연 이 수사가 대통령과 최순실의 관계가, 특수한 관계가 물증으로 입증이 된 이 상황에서 과연 검찰 수사가 제대로 될 수 있겠냐라는 그런 측면이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고요. 그렇다면 개인적으로 이 사안은 원래 특별검사, 특검에 맞는 수사 사안이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져보고요. 중요한 것은 지금 바로 이런 의혹들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독일에서 잠적한 최순실 모녀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귀국을 종용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제로 데려올 수는 없는 건가요? 피의자가 아니라서 안 되나요? 지금 이제 범죄인 인도 조약이 있는데요. 유럽, EU 간에 독일도 거기에 이제 가입돼 있으니까 범죄인 인도 요청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려면은 최순실 모녀 자체가 피의자로서 입건이 돼야 되고 무려 그 최장기간 1년도 걸린다라는 사실상 수사가 미궁에 빠질 여지도 있는 그런 염려도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었습니다. 그럼 최순실 씨 딸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건 두 재단하고는 직접적으로 관련은 없어 보이는데 결국에 최경희 총장이 사퇴를 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좀 어떻게 좀 진행이 될 거라고 보세요? 글쎄 지금 학생들은 저 최경희 총장의 사퇴 문제와 그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의 여러 가지 입학 의혹이라든지 학점 취득 의혹 이런 것은 별개다. 그러니까 이건 이것대로 규명을 해야 된다. 지금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현재 불거진 상황만 봐도 여러 가지로 이 최경희 총장의 역할 이런 부분에서 그동안에 이제 교육부가 이화여대에 대해 상당한 많은 부분을 지원을 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과 과연 그러면 정유라 씨의 입학 의혹이라든지 학점 취득 의혹과 아무런 관계가 없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의혹이 여전히 남아있는 부분들이 있고 하기 때문에 저 부분은 총장이 사퇴했다고 해서 모든 것이 이제 완전히 국면 자체가 달라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최경희 총장께서 사퇴는 하셨지만은 가장 큰 문제는 드러난 진상이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의혹만 무성을 할 뿐이고 여기서도 이런 의혹, 저기서 입학과 관련된 의혹, 학점과 관련된 의혹, 출석 체크와 관련된 의혹 이런 것들이 무성한데 그 중에서 어느 하나라도 지금 이것이 사실이다 하고 진상이 규명된 게 없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데 대한 논란은 이어질 것이다. 이런 데 동감합니다. 지금까지 나온 의혹들이 너무 상식을 뛰어넘는 일이어가지고요. 엉터리 과자에다 출석 미달. 그런데도 고학점 취득했죠. 어제 SNS 공개되면서 또 파장이 일었었고요. 지금 독일에 가 있는데 호텔 방을 20개를 대여해서 훈련을 하고 있다. 이것이 한 우리나라의 대학생 아무리 승마 특기생이라고 하지만 상식을 벗어나는 의혹들이에요. 그래서 그 최순실 씨 딸 그
정유연 씨의 이름이 이제 정유라로 바뀌었죠. 그분의 그 최근에 공개된 SNS 페이스북에 자기가 올렸다는 글을 보면은 돈도 실력이다. 돈도 실력이다. 뭐 그러니까 어머니 아버지 잘 만난 것도 실력이다. 뭐 이런 식의 어떤 정말 참 어떻게 지금 대학교 2학년입니다. 대학교 2학년이 저런 발언들을 페이스북 누구나 볼 수 있는 장소에다 저런 글까지 올릴까 하는 얘기가 들 정도로 너무 비상식적인데 그래서 좀 그 어떤 이분들의 삶 자체가 그동안에도 좀 일반인들하고 굉장히 좀 소통이 되기보다는 단절돼 있었지 않았나 하고 그 어떤 우려를 표명할 정도로 생각이 너무 좀 차이가 많이 난다 이렇게 봅니다. 이게 사실은 그러니까 정유라 씨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의혹과 K스포츠재단, 미르재단과 의혹과 별개 같지만 큰 틀에서 보면 하나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의혹이지만 왜 이화여대가 정유라 씨에 대해서 저런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저런 입학에서의 특혜라든지 학점에서의 취득 이런 것들이 가능했을까? 사실 그것만 떼놓고 생각해 보면 아무런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그림 속에서 본다면 이 최순실이라는 이 막강한 어떤 마쿠의 힘을 가진 사람이 있었다. 그것이 결국 두 가지를 다 가능하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따로따로 떼어서 볼 수가 없는 것이고 최경희 총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밝혀야 됩니다. 왜? 그러니까 지금 점수를 잘 준 교수들의 경우도 최경희 총장의 측근 또 그 측근의 직계 제자 이렇게 이제 연결이 되거든요. 그렇다면 이 연결 고리에서 핵심에 있는 것은 결국 최경희 총장인데 최경희 총장이 이 입학 의혹과 관련된 부분을 언젠가는 확실하게 좀 밝혀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 의원님이 일반인들과는 좀 인식이 다른 것 같다라고 하셨는데 2014년도에 금메달 땄었죠. 정유라 씨가. 그때 인터뷰가 있습니다. 한번 좀 들어보겠습니다. 실수가 좀 나와서 1등 못할 줄 알았는데 1등에서 기분 좋은데. 이게 마음고생이 좀 있으셨을 것 같아요. 논란에 대해서 아시잖아요. 어떠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뭐 신경 안 써요. 공주라는데 기분 좋죠 뭐. 진짜 공주도 나왔었는데. 진짜 공주 이겨서 기분 좋습니다. 공주라는데 기분 좋죠. 좀 비판적인 내용에서 의미인데 일단은 좋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요. 김연아 씨하고 요즘 비교를 많이 합니다. 우리나라 스포츠 스타면 김연아 씨가 최고인데 김연아 씨 학점 받기 굉장히 힘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김연아 씨는 저기 초기에 출석을 제대로 못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그 국제대회 연습이라든지 출전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뭐 제대로 수업에 참석할 수 없어가지고 실제로 F 합점도 받았고 그 이후에 그 교수님하고 어떤 그 레포트 제출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굉장히 그 어떤 뭐랄까 성실하게 이루어진 거거든요. 철저하게 이루어졌죠. 그런데 비해서 지금 나오고 있는 의혹의 내용들을 보면은 정유라 씨가 받은 특별 대우라는 것은 워낙 뭐 저렇게까지 학점 관리라든지 출석 관리를 해가지고도 대학을 졸업할 수 있는가 하는 얘기가 나올 정도이다 보니까 저는 사실은 최경희 총장이 사퇴를 했지만 이대가 명예를 회복하려면은 당장 조사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이고 어떻게 됐으며 어떻게 개선해 나가겠다는 것을 국민들 앞에 정말 이해될 수 있게 설명을 해줘야 이화여대의 명예가 회복될 것이다. 그러니까요. 이대 교수 그 지도 교수 같은 경우에는 잘하셨어요라고 했지만 이 고대 교수 김연아 씨 지도 교수 같은 경우에는 힘들면 휴학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화여대 같은 경우도 지난 올 4월 달에 그러니까 지도 교수가 이 상태로 가면 정유라 씨 당신 제적이다 얘기했을 때 그때 이제 최순실 씨가 학교로 찾아와서 뭐 난리를 치고 이러면서 학장이 결국은 지도 교수한테 그만둬라 해서 그만뒀다는 그런 보도가 나왔는데 그 교수 그 함아무개 교수가 맞는 겁니다. 이런 상태로 가면 당신 제적이다 해서 그야말로 제적을 하든지 F학점을 줬어야 되는데 그게 기본적인 교수의 자세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학장이 전화를 해서 그만두라고 했다는 얘기는 그게 곧 이제 최경희 총장과 이게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왜 그랬냐는 거죠. 왜? 거기에 대한 의문이 지금 분명치 않은 겁니다. 왜 이화여대가 정유라 씨에 대해서 이렇게 특혜를 줬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치 않기 때문에 그것이 교육부의 대학 재정 지원 사업과 관련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어떤 권력적인 측면이 작용한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조사위원회를 구성을 하든 뭘 하든 분명하게 여기를 밝히지 않으면은 계속 남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그 지도 교수에게 정부 주도의 프로젝트가 3건이 들어갔다. 이게 55억 정도 규모라고 하는데 이게 만약에 맞다면은요. 굉장한 보상 아닙니까?
그게 이제 인과관계가 있는지는 앞으로 규명을 예. 해봐야 될 문제지만은 사실은 그냥 표면상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의혹을 가질 만합니다. 이 지금 저 의혹의 대상이 된 교수분은 최경희 전 총장의 최측근으로, 예. 그러니까 최경희 전 총장이 총장 선거에 나섰을 때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선거운동을 했던 교수분이신데 예. 이 정유라 씨의 감옥 신청을 받아가지고 출석이 굉장히 불안정한데도 통과라는 학점을 줬다는 거거든요. 예, 예. 그리고 이분은 이대에서 재직한 기간이 한 11년, 12년 정도 되는데 11년, 12년 정도 한 총 정부 프로젝트를 9건을 땄는데 그중 3건을 최근 1년간에 땄다는 겁니다. 이 정유라 씨가 학점 취득을 하고 나서. 그래서 이런 정황상 앞으로 규명은 돼야 되지만 정황상으로 봤을 때 이게 좀 뭔가 특혜가 있었지 않느냐 예. 하는 의혹은 갖기에 충분해 보입니다. 고영태라는 이름이 또 새롭게 등장을 했습니다. 원래 차은택 씨가 주목을 받았었는데 이 차은택 씨도 이 고영태라는 사람이 소개를 해준 거다라고 지금 어제 언론 보도가 나왔었는데 소국장님 어느 정도 역할까지 봐야 되는 겁니까? 진짜 가까웠을까요, 최순실 씨랑? 고영태 씨는 나오는 것은 어쨌건 최순실 씨의 운전까지 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니까 말 그대로 정말 우리가 최측근이라고 얘기했을 때 얼마나 가까이서 여러 가지 행동을 하느냐 이런 게 기준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나이라든지 여러 가지 봤을 때 또 나이 차이가 저렇게 있음에도 스스럼 없이 서로 반말 비슷하게 할 정도로 그런 관계였다라고 하니까 예. 굉장히 가까운 관계였던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리고 어제 나온 것 중에 대통령의 발언을 고치는 것을 취미로 한다, 최순실 씨가요. 굉장히 조금 믿지 못할 얘기를 했거든요. 그 부분의 신빙성은 어느 정도로 보세요? 정말 상식 밖의 얘기죠. 일단 예. 청와대에서도 상식 밖의 얘기다 하고 이제 선을 그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다. 그런데 예.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 취임 이후 대통령 연설문의 내용 중에서 설화에 오른 게 몇 가지 있습니다. 예. 과거에 이제 창업 혁신 사례로 플라스틱 지덧이라는 것을 대통령이 그랬죠. 예, 언급을 예. 했는데 플라스틱 지덧을 만들어 가지고 상당히 성공을 했다는 식으로 대통령께서 소개를 했는데 사실은 경영학에서 보면 그건 최종적으로 실패를 한 사례였거든요. 그래서 소개가 잘못된 건데 왜 대통령의 연설문에 저렇게 잘못된 사례가 들어갔을까 하는 의문이 몇 번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물론 어떻게 최순실 씨가 대통령 연설문에 가냐 하겠느냐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고 그건 예. 비상식적이지만은 이런 한두 가지 설화가 있었기 때문에 조금 또 관심이 가는 뉴스로 보이네요. 알겠습니다. 저런 부분들이 약간 제가 이제 나름대로 한번 취재를 해보니까 예. 그러니까 청와대에서도 대통령의 연설을 쓰는 담당 책임자가 있지 않습니까? 있죠. 예,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보면은 예를 들면 제가 책임자라고 했을 때 최종 써서 올라갔는데 나중에 발표되는 연설문과 좀 차이가 있는 경우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과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저 부분이 관련이 있는지 예. 상식적으로는 저도 이해가 안 되는데 저런 일이 설마 없을 거라고는 보지만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나 지금 이제 아까 고영태 씨와 관련된 얘기에서도 어떤 대통령 지금 나오는 가방 문제라든지 지금 연설문 문제 그리고 일부에서 어쨌건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의 어떤 그림을 그려서 차은택 씨가 그리면 그다음에 청와대 문서로서 그것이 왔다 이런 예. 증언도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청와대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지금 언급이 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렇다면 이것이 과거 정권에서 본다면 예를 들면 민정수석실의 역할이 이러한 부분을 분명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 최순실 씨, 차은택 씨, 고영태 씨 등등 이러한 관련된 부분에서 우병우 민정수석이 굉장한 어떤 책임감이 사실 있는 겁니다. 이게 친인척 관리의 하나의 중요한 대통령과 특수 관계인의 관계를 민정수석에게 관리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뭔가 좀 분명하게 다 정리가 안 되면 알겠습니다. 이것도 계속 얘기가 남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더 언급을 하자면 지금 대통령께서 들고 다니신 가방이 계속 사진에 나오고 있는데 지금 최순실 씨하고 친하다는 고영태 씨가 바로 저 가방의 사장이거든요. 그렇죠. 가방을 만드는 회사의 사장인데 한 가지 궁금한 것은 대통령께서 저렇게 중소기업체의 가방을 들고 다니실 때는 그 중소기업체에 상당한 홍보 효과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들고 다니는 대통령이나 청와대에서도 이게 우리나라 중소기업 어디서 만든 거다 하고 홍보를 해주고 또 정작 그 회사에서도 대통령께서 우리 중소기업체의 제품을 사용해 주신다고 홍보를 해야
둘 다 정상인 거거든요. 근데 이상하게도 2013년, 2014년 저 가방이 어느 회사의 제품이냐에 대해서 서로 시시하는 분위기였다는 것도 사실은 왜 그랬을까? 가깝다는 것이 알려졌을 때 뭐가 문제이기 때문에 시시를 했을까 하는 의문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북한 관련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키워드 보겠습니다.